자, 근데 어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군 지휘통제실에서 그 주요 지휘관 소개를 비롯해서 어쨌든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방첩사가 안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방첩사가 이제 국방부 직할대이기 때문에 사실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도 나오진 않는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방첩사가 왜 없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 군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 대한 신호탄으로서 말씀을 하신 거 아니냐, 좀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란 이후에 이 지휘통제실 자체가 내란을 기획하고 음모했던 그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가갖고 이제 다 이름을 내가 여기 바뀌었다, 내가 여기 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군이 엄청난 메시지가 될 거고 군은 제가 기자 생활하고 나서 이후에 뭐 군개혁 이런 게 정권 초반에 이슈였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적어도. 근데 지금 이제 군은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대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왜냐하면 지금 뭐 한 30년 만입니까? 40년 만이라고 해야 됩니까? 군이 어쨌든 시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눴던 사건 이후에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군은 바꿔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도 이제 긴장감을 갖고 있을 건데 어제 콕 집어서 방첩사 얘기를 한 거는 어쨌든 내가 이 일을 내가 여기 와 있고 너희들 개혁할 것이다. 이 강력한 메시지로 아마 군에는 수신이 됐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번 기회에 실은 방첩사가 사라져야 될 조직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방첩사의 기능이 이미 사실 국방부에 안보사, 그러니까 군사 안보지원사라고 하죠. 거기에 이미 수행하고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 방첩사의 역대 그 만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12.12 네. 군사 쿠데타 때도 결국 뒷받침했던 조직이었고, 그 이후에도 정치적 목적의 어떤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실제로 그렇게 악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권력자의 의지예요. 맞아요.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정원이 대남정보 수집 권력자가 안 시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집해도 자기네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권력자가 야 그거 좀 해와봐 이러면 그때부터는 완전 다른 판이 되는데 지금 방첩사의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뭐 여러 번 바꿨습니다. 보안사령부라고도 불렀다가 방첩사라도 불렀다가 기능을 이관도 시켰다가 했었는데 저는 이게 어떤 제도적인 문제나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괴이한 권력자가 이 방첩사를 이렇게 활용한 측면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 또다시 그렇게 괴이한 지도자가 나왔을 때 이게 시스템이 없으면 또 활용되는 거 아니야? 이용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시스템 개혁을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대통령이 바뀌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휘통제실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뭐 국정원의 문제도 그렇고 경찰의 정보 수집 문제도 이렇고 이제 제가 과거에 문재인 정부나 그 참여정부에 있었다가 나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들어가면 좀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의 갈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방첩사가 윤석열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인사가 가득 채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3년 11월에 보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 당시 이제 부임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지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 장성, 심지어 예비역 장성들의 정치적 성향까지 파악을 해서 이걸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당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때부터 보고가 들어간 모양이고요. 국방부 장관일 때도 지속적으로 보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에게도 보고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블랙리스트를 운용을 해왔다. 이것이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지금 이 시점에 방첩사는 더욱더 위험한 집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려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려가 들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또 들여다보고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아니 윤석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떤 조직으로 지금 어떤 정보까지 수집해서 이 나라를 3년 동안 이렇게 좌지우지 했을 것인가 라는 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었고 그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김용현이나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인들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뭐 군을 위해서 뭐 외교 관계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리 보전 그리고 윤석열이 좋아하는 어떤 맞춤형 말씀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오는 데에만 지금 집중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방첩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이게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이 구조의 문제를 정말 단단하게 시스템적으로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 누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어떤 이후의 대통령이 또 와서 이들을 또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블랙리스트 문제도 그렇고 정말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약 한 1만여 명 정도가 지금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 좋아요 수가 4,000개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를 꼭 좀 많이들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좋아요가 많이 눌려야 알고리즘을 타서 많은 분들께 또 노출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셔야 중요하네요. 중요한 부분이다.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얼마 안 듭니다. 아, 한 번만 맞습니다. 더 누르시면 됩니다. 네, 1초면 눌러요. 네. 1초면. 근데 국방장관을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민간에서 맡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도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것도 굉장한 메시지가 될 걸로 보이고 나쁜 권력이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윤석열을 예를 들자면 김용현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군을 통해서 정보를 갖고 오고 김용현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올드한 예전에 사라진 일인데 내가 대단한 정보를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을 통해서 정보를 하고 이게 예전에 이제 검찰 범정이나 이런 데서 하던 기능이죠. 예. 이것도 이제 윤석열이 하던 버릇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정보를 또 받아서 검찰들도 야 우리가 대통령이랑 직거래를 하고 있어. 뭔가 대단한 정보 보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찐윤이나 김건희나 다 그런 라인들을 펼쳐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라인들끼리 서로 빡킹도 나고 이건 누가 한 거냐 알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들이 된 건데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권력구조 개혁이라는 건 그걸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권력자가 관심을 안 두면 돼요. 예,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직접 소통하고 직접 관리하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나는 사안을 잘 모르고 이거를 김용현 말만 들어야겠다. 김건희 말만 들어야겠다. 아니면 검찰에서 보고하는 애 말만 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예.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맡을 수 있고 그래서 다 투명하게 하면 되지 이런 자세로 접근을 하고 현안에 대해서 장악력을 높이고 해야 하는 과정으로 가다 보면 군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윤석열 같은 망상론자가 있으니까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니 네. 이 윤석열이 대통령의 탈을 쓰고 검찰총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이 정보를 수집받고 거기에 대해 그걸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이런 자태를 지금에서야 우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니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